예, 진행 누구냐 너무 잘한다. 예,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거 뭐 사촌인가요? 가족들이 올린 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영환 지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 사삼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데 저희가 오늘 오 지사님에게 혹독하게 4.3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공부를 좀 하고 지금 많은 청년 넘게 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엄청 부담이 되는 그리고 네, 앞서 내가 저 김준욱 기자님이나 우리 저 이병수 기자님, 정현수 기자님 계시면 좋은데 이 객석에 예. 사삼을 전공하시고 그러게요. 실제 탐사보도를 하신 분. 예 오셨더라고요. 그 두 분이 그래서 우리 저 예. 양정호 전 이사장님 또 김종민 현 이사장님 두 분이 대표적인 이제 해직 기자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일부를 만들고 저희도 사삼의 탐사보도를 최초로 시작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부담되네요. 우리 저 연구하신 박찬식 박사님도 오시고. 예, 일단 앞서 1부에서 장혜승 기자가 그 여순 반란 네. 사건이라는데 거기 반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순 사건이라고. 여순 사건이라는 그걸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애초에 저희가 배울 때는 교과서에 여순 반란 사건이 반란 사건으로 나왔죠. 예, 저희가 이제 군사 정권 때 예. 전두환 때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도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순 사건도. 특별법이 지금 예. 제정이 됐고요. 지금 개정 작업을 아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사람특별법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사람과 같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여순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많은 교민들께서 또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않고 시작됩니다.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947년 3월 1일 이제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삼이 먼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러니까 4.3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여순 사건이 예. 토벌을 하려고 이제 지금 당시 11년대인가요? 거기 있었던 분들 14년대 예. 14년대를 제주도에 가서 토벌을 하고 예. 명령을 내린 것을 거부한 사건이 이제 여순 사건.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과 연결이 되는 사건. 그렇죠. 제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4.3보다도 진상규명은 더 늦게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1기 조사단에 네네. 윤석열 병원인 김계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1기에서는 이걸 반란 사건으로 규정을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2기 조사단이 그걸 지금 아니다라고 하고 다시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순 일기, 나는 또 제주 사사보다 여순 일기. 여순 일기와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진화의 3기가 이제 곧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사와 관련된 많은 정정 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작도 오면서 이제 유튜브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두 가지 종류의 유튜브가 검색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뭐 그런 역사학자들이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야 이거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공격에서 시작된 건데 니네 왜 역사를 왜곡하냐, 좀 우파적인 뭐 시각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가죠. 여순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14년대가 출동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당시 정부가 보기엔 이제 반란 사건 비슷하게 되죠. 거부하면서 부장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진압되고 체포되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죠. 사형 선고받는 박정희. 여순에서. 네. 14년대 그때 박정희가 14년대의 장교였고 박정희의 형이 유명한 남로당 당원, 그것도 제가 유명자 했던 그 당시에 박정희는 그 당시에 여순 사건에 가담하고 역시 남로당 원이었던 걸로 해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가 짧습니다. 저도 90년대 대학 다닐 때 제가 책 좀 읽다가 이제 안에서 아마 다른 남로당원들을 풀고 불어서 이제 좀 사형을 면하고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파들이 어떻게 이걸 인효론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자기들이 신처럼 보시는 박정희가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여순 사건과 함께했던
그 쉽지 않은 장교였는데 저는 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신데 이승만을 미화하고 또 이승만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친일의 잔재 세력이라고 하고 또 미군정의 잔재 세력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우리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진상규명 작업에 동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또 자리가 마련된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 네네. 박진경에 네. 대한 유공자 지정을 취소를 검토하라고 법무부가 지시를 예, 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네. 박진경 대령 이분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잘 모르겠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제주에서는 좀 알려졌지만 어떤 인물입니까? 1948년 이제 4월 3일에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봉기가 일어났지만 저희도에서는 이 봉기를 일으킨 쪽과 또 군위원대 간에 이제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오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군정이 이 사삼에 대해서 저희도민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강경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당시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장군이 해임이 되고 그 후임으로 이제 박진경 장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투입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투입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미군정의 계획에 의해서 저지도에 대한 강경 진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예. 것이고 그 제일 최선두에 박진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5월 중순에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6월 30일까지 토벌 작전 총 공세를 예.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너무나 과도하게 3,000명 이상의 연행과 이런 진압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연대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연대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평화협상을 통해서 저희도민들이 무고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함께했던 팀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박진경이가 와서 강경진압으로 돌아서고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에 대한 탄압을 예. 진행시켰기 때문에 암살을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6월달에 이제 6월 중순이죠.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진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는 사삼에 대한 더 토벌 작전이 더부터 강경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1948년 이 박진경이가 내려왔던 시점에 저희 주부님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당시 저희 주부의 나이는 생후 2개월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후 2개월이 생후 2개월. 갓난아기 때. 네. 예. 그리고 1948년 11월 17일 날 이제 계엄이 선포되는데요. 저희도의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다시 초강경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1월 17일부터 그 이듬해까지 다시 이제 그 불법적인 이제 이 탄압이 시작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저희 부모들뿐만 아니라 저희 증조부가 그때 다시 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이제 동시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민 3분의 1 이상이 이제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이제 4월 3일 날 지난해 4월 3일 날 추념식 때 오셔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4.3의 불법 계엄을 우리가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1948년 불법 계엄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점들은 상당히 있네요. 윤석열의 불법 개혁 마찬가지로 4.3 사건 때 불법 개혁이 있었고 극우가 있어요. 극우 세력.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군정이 이 극우 친일 세력들을 다시 재등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진경 같은 사람들을 여기 보내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미국이었네요, 사실상. 미국의 미군 전체였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용인 없이 박진경 이거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그 취재 보도를 했었는데요. 리박스쿨의 리가 리승만이고 박이 박정희인데 이 두 사람은 안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 박정희가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극우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뭐 황교안이나 이런 이 세력의 정신적인 토대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고 이승만을 기념하는 많은 기념관이나 많은 것들이 미국 하와이에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고 하와이에 있는 부동산 재벌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극우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애니첸이라는 이 미국 인물, 이 인물의 이 배우에는 또 트럼프와 연결되는 인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제주 4.3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다면 이런 일이 정말 없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사장님, 그 이번에 이제 박진경 대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보훈부에서 네. 그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뭘로 등록을 해줬죠. 그 국가 유공자. 유공자로 네, 등록을 했죠. 제자로죠. 그게 좀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이건 뭔가 그냥 이게 한 달 전 뉴스여서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좀 큰 뉴스고 시끌벅적한 뉴스고 지금 그래서 그 충운비인가요? 그 박진경에 있는 거기 이제 또 예. 또 얼마 전에 지사님이 가서 또 네. 바로 알기 세우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주도민들은 이미 이제 1923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진경 추모비라든가 또 한진경 장로 이제 추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 당시에 그분들의 행적이 미화된 상태로 또 당시에 희생되신 사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의회 청원도 올라오게 됩니다. 진실을 제대로 바로 세워달라는 2024년에 청원이 올라왔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런 차에 올해 10월달에 제가 전면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자라는 지시가 있었고 전문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진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이미 이게 시점이 좀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박진경을 추모하거나 이승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훈부의 제도를 활용해서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게끔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진실의 그 표지탑을 다 세울 준비가 다 끝났고 그 시점에 이제 보훈부에서는 일단 그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공익당을 해서 무고훈장을 받은 게 있어서 그렇죠. 유공자로 등록을 해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했는데 행정판의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기계적으로 그렇죠.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도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이제 항의가 시작했던 거 그게 대통령실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보자마자 보훈부 장관에게 추서 검토를 지시하신 거죠. 그렇게 지시 검토가 나오자마자 바로 권오을 장관이 이제 저희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유족회를 만나게 해달라, 도지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바로 그날 바로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바로 그날이요? 바로 검토 지시가 있자마자. 권오을 장관이 왜냐면 저도 이제 왜냐면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물어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후 1시인가 2시쯤에 통화를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와 했는데 저녁 5시, 6시경에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저는 아마 한 6시 반쯤에 간담회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과 유족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됐고 장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죠. 그래서 지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신년 인사에 청와대에서 했던 신년 인사에서
권오일 장관은 잘 만났는데 잘 준비되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요게 잠깐만요. 예. 여당으로 이 기자님 권오일 장관이랑 좀 친분 있잖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지사님, 네. 우리 권오일 장관님이 우리 진보 진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훈부 장관이 원래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 네. 후손들, 애국 네. 지사님의 후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진보 진영의 저기 애국 단체 우리 쪽에서 그 장관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연결 고리가 없어. 예전에는 후손들이 이렇게 그 독립이고 이제 후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우파 쪽에 있다가 보수 쪽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려고 조만간 그래서 꼭 만나드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지사님 저 이명수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줘. 영수야 여기 와서 개인 민원을 하고 내가 모르는 스타일이잖아. 아 그게 아니라요. 서울의 소리가 단지 신채호 선생님 네. 기념사업회 그 백은종 대표님이 그렇죠, 그렇죠. 오래 전부터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재 선생님이 올해 돌아가신 90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좀 뭐 좀 하고 싶은데 예. 주기 없어서. 근데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외국 대응 안내판 같은 네. 것들을 설치하길 다행이네요. 근데 왜냐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공수가 그렇죠. 신청을 해서 네. 추도비 철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철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가 제주도 땅, 뭐 민간 땅인가요? 우선 이제 그 소유물에 대한 권한의 문제가 좀 소유물이요? 있고요. 당시 이제 국가 이쪽의 유족들이 이제 뭐 단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단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단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권리에 대한 소유가 우리한테 오거나 네. 투자인한테 정해져 있는 게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바로 옆에다가 이제 네. 진실의 안내판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가지를 동시에 예.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더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마 우리 차상 유족회나 뭐 평화 재단이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표지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바꿔나갈 것인지 옛날 경찰 지선터에 이제 한 10군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국존학살을 주도했던 하객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여긴가요? 어디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이렇게 친일 논란 뭐 이런 동상에 네. 대해서 네. 예술가들이 가가지고 네. 철창으로 가둬버렸던데 동상을. 그랬던 사진도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동상을 철거를 민간인 땅에 있으니까 하지 못하니까 예술가들이 철창을 만들어서 그 동상을 씌워버렸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주시면 그 센세이셔널고요.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박징의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은 분들은 금방 최근에는 이제 네. 이 저희들이 이제 진실의 안내판을 세워놨는데 네. 여기다 다시 불법 현수막을 또 거기다가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걸었는데 최근에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이제 강화되면서 네. 뗄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겼습니다. 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이 제주도에서 설치한 안내판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영상 이 준비가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 지사님, 네. 그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네네. 현장에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네. 역사적인 질문인데 비석이 4개인가가 있더라고요. 두 개인데 두 개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틀면 그 추모비가 하나 있고 예. 역사 왜곡. 바로 알리는 게 하나 있고 두 개. 아 상관없는 게 네. 보여서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면 말씀. 준비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 안내판이 뭐야? 그런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틀어주세요.
세금 앞잡습니다. 다음 연예인은 우리가 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4.3 역그릇된 기록에 대한 각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총 5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나서서 4.3 진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4.3 실무위원회, 4.3 구석 10개소와 황경선 장군 공적비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4.3 평화공원으로 이전하는 등 서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박진경 부여 추도비에 대한 안내판을 세우고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안내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1948년 5월 박진경이 제주도에 와서 사도를 돌아 경기도 수색 동방오리 지점 준비된 사형 집행장에 도착했다. 노래가 끝나고 조선의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현우원 총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함께 세우게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추진해 주신 분께서는 국가인권자선서 취소를 지시하셨고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헌신점에 대해서 시민단체 청원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4.3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쓰러져간 4.3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3 유족입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에 온 이후에 무리한 진압 작전 때문에 저희 주부님께서는 당시 26세의 나이로 그해 6월에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1월에 저희 주부님께서 다시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유족의 이야기이고 모든 본인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역사 왜곡을 막고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국내 표지판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선 내판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옛 경찰 질서의 표지석에 대한 이설 또는 정정 표지판의 설치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안내판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진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담아 바르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도내에는 깨소와 사상의 진실과 배치되는 시설물들이 존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은 따로따로 손치고 네, 보니까 경상은 아니고 추도 비로 돼 있네요. 빨리 비석. 비석. 그죠? 네. 네, 비석인데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좀 누굽니까? 일부러 소식을 듣고 이제 항의하러 오신 분들인데 예. 이승만을 추앙하시는 예. 그런 분들이 리박 세력들이군요. 리박 네, 세력. 서울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서울에서요. 네. 야, 먼저 오신 분이. 예.
이명수 기자가 있었다면 바로 처벌했을 텐데. 이명수 기자는 원래 현장 활동가 또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극우 세력들하고 현장에서 많이 주목받기도 하고. 예. 우리들이 기사들이 혹시나 네. 도청에 오면 네.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애들 막 태치고 막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평화인권원장을 12월 15일 이제 15일 10날인가요? 10날이죠. 10날 12월 10날 저희들이 선포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저희 도청 앞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항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서울에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자꾸 너무 많이 보내시는 거 제가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저기 유치로 가니까요. 한번 들렸다 그 친구들 한번 보고 서울에서 어떤 친구들인지. 네, 그 의미가 10날 이제 우리가 그 평화인권원장으로서 선포 지정 선포를 하고 15일 날 이제 그 안내판을 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여를 준비를 했거든요. 평화인권원장 선언을. 2012년 아마 광주 인권원장 선언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인권원장 선언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4.3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화해와 정치의 정신을 통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접근하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온 건데 그런 내용이 평화인권원장에 잘 담겼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진실의 안내판을 세우는 과정까지 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극단적 이 세력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사단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제주인들의 노력과 그리고 평화를 향한 그 몸짓에 함께해 주지 못하는 마음정 돌을 던져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그 5.18 민주화만 관련해서는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게 아마 처벌 규정이 특별법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사상은 그게 없죠. 특별법. 지금 처벌 규정은 없고요.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 예, 있습니다. 지만원 아시죠? 지만원이 징역 2년 받았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저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그걸 보도하니까 저희는 또 고소하기도 했는데 위안부 소녀상의 몹쓸 짓을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신고를 하잖아요. 경범죄로 끝나요. 그냥 인권 자체가 안 되면 경범죄라는 거는 그냥 과태료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게 반복이 되니까 뭘 또 보셨는지 페이스북인가 본인의 SNS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사자 명예훼손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던 경찰이 갑자기 열심히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별수사팀까지 지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5.18이든 4.3이든 나중에 이제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안에 들어간다면 그 역사를 왜곡했다가는 위헌적인 행위가 반국가 위헌적인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도. 예. 그러면 좀 함께 들어서 야, 명수야. 그렇게 했는데 30분밖에 안 됐다. 30분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굉장히 이게 이제 4.3 사건의 본질은 결국 무자비한 양민학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무고한 희생자들, 수없이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추모하고 기리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걸 텐데 저도 뭐 이거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정부의 공식적인 추산은 그 당시 이제 희생자가 한 3만 명 정도 하는 것 같고 민간 학자들은 10만 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어디 유튜브 보니까 4.3 때문에 제주도가 무서워서 혹은 잡혀서 이제 다른 데로 또 끌려가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13만 명, 14만 명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선량한 그 양민들이 입었던 그런 어떤 피해, 그 다음에 또 무자비한 학살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그 정부가 이제 1999년 그 12월 16일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여야 합의에서 제정이 되고 2000년에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바로 선포가 돼서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진상보고서 작업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영종 이사장님들의 진상보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업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희생자 인원을 우리가 추정한 게 이제 3만 명. 정부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30만 30만 명이었으니까 이제 3만 명이. 예, 3만 명이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희생된 것으로 봤고 물론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신 분 또 외국으로 가신 분도 이북으로 가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확한 추계는 되지 않지만 정부 조사 보고서에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 조사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제주에 와서 유족과 도민한테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47년 3월 1일부터인데 1945년 8월 해방이 났습니다. 8월 해방인데 이 해방 공간에서 가장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가장 바빴던 곳이 저는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1600년대, 1800년대까지 대략 200년 동안 제주는 육지로 갈 수 없는 출육금지령이라는 제도에 돼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없어 고립된 섬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진상품을 이제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한양으로 보내야 되는데 진상 떨지 말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진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예 나가지 못하고 출육금지령이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씌워져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 조선이 끝나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1920년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전기 여객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셨던 제주도의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가장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고 당시 이제 건주지 활동이라든가 이민년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의식이 이제 가장 많이 깨어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7년 3.1절 사건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 가운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당시 이제 미소 갈등이 냉전 체제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인 또 이 평화 협상들도 다시 강경 진압을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진상을 파악해봐야 될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미군적인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불법 개혁의 선포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양민을 학살하게 하는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양민을 학살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 서산평화공원에 위패보관소가 있는데 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위패보관소 안에 가면 그 희생자 명단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희생자 명단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자, 누구누구의 자, 손녀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가릴 것 그렇죠. 이름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였던 아이들까지도 무참히 희생됐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동족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인권헌장을 하는 건데 제주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서북청년단이 내려와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데 서북청년단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 사람들 제주 말 하는 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외국어처럼 외국어처럼 느낀다 해서 우리 제주 말 해서 쏴주고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쏴주고 이걸
같은 민족으로 생각 자체 하지를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교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그 조선시대 아까 제가 출입금지라고 얘기했는데 육지로부터 받았던 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사상을 통해서 더 다시 마음을 닫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우리 김종민 사장님도 저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 유족들이 잘 살아서 우리 제주도의 근대화를 이뤄내고 단귤 산업을 육성해내고 관광 산업을 육성해내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경호회하고 같이 경찰 출신들하고 같이 참배도 다니고 이거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민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을 잘 모르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947년 3월 1일에 첫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6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그날. 근데 5.18 같은 경우에는 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전두환이냐 아니냐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1980년에 있었던 일인데 또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 최초 발포 때 발포 명령자나 이런 것들은 규명이 됐나요?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마대에서 쏘았다라는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보고 이게 있어요. 특별히 위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순경 뭐 이렇게 경찰이잖아요. 그죠? 기마대. 예, 기마대 경찰이 경찰이죠. 발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사실은 그런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은 우발적인 발표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의 판단이었다면 징계를 받거나 감옥을 갔거나 수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제가 하나 되게 특이하게 본 것은 제주도민이 총파업을 하잖아요. 네. 당시에 30몇 명의 제주도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0만 명,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만 봤을 때도 10만 명 이상이 됐을 텐데, 하나의 회사가 총파업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 전체가 파업을 합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선진화되어 있고 예. 그 근대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을 저는 표현한 거라고 보이고요. 당시 관공서 직원들, 이제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도 다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관공서가 전부 다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예. 총파업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한 3번만 거치면 다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거. 2번만 물어보면 다 아는 사이라든지. 연고 때문에 작동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근대적 이시기에 성류라고 보여주고, 그만큼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제주도에 학교가 58개가 세워집니다. 네.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수립 전에.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 아까 일하러 갔던 예. 그 팀들이 다 돈을 가지고 오고 돈을 보내오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이분들은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독립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가서 돈이 없는 사람은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할 사람은 식사 도움을 제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제공할 분은 돈을 제공하고, 심지어 해녀들은 해녀 바당, 학교 바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마을의 조업 구역 안에 일정한 구역 안에서 벌어들이는 해산물 채취한 수입은 학교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해녀 바당입니다. 학교 바당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58개의 학교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그때 만들어 무슨 조천 중학원 뭐 이런 모든 초등학교들이 사람들이 다 공부하러 갔고, 예. 그 어른이고 나이가 어리고 상관없이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고 공부하는 일들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정부 수립을 과정해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근대 교육 체계가 도입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장 강했던 것이죠. 그 진짜님, 그 토벌군이 소개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아마 5km였나요? 중산간 지대인데 정확히 15km.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우고 예, 내려와라, 그렇죠. 해안가로 다 예, 내려와라 예, 예. 라고 했고,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토벌 과정에서 이제 중산간 쪽을 예. 무자비하게 그 거의 이제
학살하고 뭐 이제 도망가면 쫓아가서 죽이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4.3이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사자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제주도의 모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때 그래서 중산간 지방이 공동화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역설적으로 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골프장이 됐던 대형 리조트가 됐던 이런 곳들이 또 쉽게 들어설 수 있었던 어떤 뭐 이게 이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금 제주도의 모습을 갖추는데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산간 소외가 이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4.3이 끝나면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이렇게 일부는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먼저 생기게 되고 일주도로가 먼저 생기니까 도로가 이제 해안선 쪽으로 먼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 중심으로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은 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동목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전 지역에 다 있었는데 이 공동목장을 먼저 팔아버리게 되는 우리 생활의 터전으로 계속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진경 대령이 보니까 1920년생이던데 사망이 1948년이에요. 그죠? 48년도 48년인데 이분이 보니까 부하들한테 총을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선호 하사 뭐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밑에서도 보다 못해서 계엄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면 군사 반란이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손선호 하사 이분은 사형당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재판에서 사형이 당했는데 이 밑에 이 부하들은 제주도민이었나요? 왜냐면 아니면 보다 제주도민도 일부 있었겠죠. 근데 없었어요. 손선호는 아니라 것이죠. 예, 전부 다 구현된 다 내려. 예. 뭐 저기서 수화로 앞에서 아니 지금 앞에 지금 거의 정가 펼쳐놓고 지금 하시는데 아셔야 될 게 박진경이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다가 결국 부하에게 총을 맞고 죽잖아요. 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도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이 맞아 죽듯이 보다 못해서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사장님 그 손선호 하사에 대해서 좀 조사가 돼 있나요? 예, 중위도 있고.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인 학살을 하는 이제 사고관을 보다 못해서 김상길 중위가 하사에게 손선호 하사에게 영입을 해서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오히려 이런 분이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지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잘은 모르지만 그 문중이와 손하사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의 그 동기 같은 게 나올 테니 이분들을 오히려 좀 조금 기리거나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제대로 추모를 할지 한번 검토해 그 방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가 한번 할 때 됐다. 너무 싫었어. 아니 그 박진경을 사살한 그 부하들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어. 나는 유일하게 그 얘기 안 해도 좋아했는데 그거를. 저기 지사님, 이건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주도랑 연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4.3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제주도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제 육지사, 요즘 뭐좀 비하면 육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하나, 이제 광주 5.18하고는 비교하는데 광주 5.18은 87년에 이제 민주화운동이 세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 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알리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걸 갖고 투쟁을 하기도 하고. 근데 4.3과 관련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서, 이게
이게 잘 그 가늠이 안 돼요. 이 사람 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어서 이걸 얘기를 못 드러내는 건지. 그게 있었다가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출入금지령 때문에 육지로 가지 못하는 게 사람은 갈 수 없고 말만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만 보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육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사삼을 통해서 육지 것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서북청년단 육지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죠. 학살을 거의 주도했던 또 군인, 경찰 이분들에 대한 그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저 정치를 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999년 12월 16일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도에서는 여당과 무소속만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단체장을 합니다. 그런데 99년 12월 16일 사람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국회의원은 무조건 민주당이 됐어요. 한 번도 무소속이 되거나 한 번도 그러니까 여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닌 데가 되는 곳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사삼을 포함해서 사삼의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금기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전환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사삼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삼의 유족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투쟁하고 그리고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했던 이 일련의 과정을 사삼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이제 평화인권 현장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다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제주 사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저희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거든요. 요거는 진짜 실례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상식에 봤을 때, 또 이제 죄송하지만 5.18 광주 얘기를 하면 광주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그게 역사적 상처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지역적 민주당이 지역적 기반으로 갖고 있고. 근데 이제 4.3이나 어떤 말씀하셨던 이 제주도에 대한 수탈, 일제 뭐 조선왕조뿐만 아니라 일제 그리고 미궁정 이렇게 이게 4.3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 제주도 지역에 대한 수탈, 이게 정말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선거 때 뚜껑을 딱 열어보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네. 이게 2000년 전하고 이제 후가 달라지는 거고. 아니 근데 저 질문 아마 원희룡 두 번 했어요. 여기에서 원희룡 두 번 하면 끝에 물어봐요. 국회의원 선거는 4월 3일과 매우 근접해 있고 약간 둘이가 저가 좀 떨어져 있어요. 오늘 뭐 근데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선거 얘기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지나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물어보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청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저희나 아니면 뭐 불사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좀 마이크를 좀 그건 아니고요. 아까 장혜수 기사님이 4.3 사건이라고 하셨길래 그걸 좀 정정해 주셨으면 저희는 4.3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사실 근데 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냥 지금 4.3. 밟아, 그래서 그냥 4.3이라고 그냥 4.3.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건이라고 거죠. 하기엔 네, 저희는 가슴 아픈 역사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순 사건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 오기 전에 그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공식 명칭이 이게 이제 실내가 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냥 예. 공식적으로 가담 예. 사건이라고 정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률상의 용어로 이해하시면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 정명되지 않았다라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하는데 왜냐면 5.18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딱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군사정권에서 광주 사태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광주 사태란 말 그래서 우리가 사상평화공원에 보면 그 백비를 이제 그 세워놓지 않고 이제 눕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정명을 해서 그 백비에다가 새겨서 이제 이렇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좀 예술적으로 좀 표현한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정명이 이루어지겠죠. 네. 뭐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얼마나 이게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질문할 필요 없이 아주 알차게 잘 됐는데 이명수 기자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지사님한테 아까 그 도에서도 여기 역사 그 4.3에 대해서 네. 그 991들이 와서 네네. 막 해방록 부리지 않습니까? 5.18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역사 왜곡 방지법 만들어라. 네. 협회 가서 우리 어르신이 우리 대근육 대표님 단식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5.18 그 지만원이 그 주석했던 거 해가지고 5.18만 지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이번에 그 바로 세우기 그 비할 때도 구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지사님이 대통령 건의해서 역사 그 역사 모욕죄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구구들이 그 설치지 않는다. 그러면 저기 도청 앞에 그 텐트 치고 있다면서요? 자기들이요. 엄청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보여서 네, 대통령한테 건의죠. 저도 좀 방송에서 저희 서울에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대통령 만나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역사가 바로 쓴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구 선동을 아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하시면 아마 부적으로 이게 이제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돼서 오늘 국회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사실은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두고 이제 언론 노조나 이런 곳에서 언론 탄압이다, 언론 활동이 위축이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지금은 레거시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들이 다 유튜브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리고 언론사의 탈을 쓰지 않아도 고성국 TV나 이런 뭐 배승희 TV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구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뭐 전한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저렇게 활동을 할 정도면 환경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론사가 아니라고 해서 막 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같은 강용석 같은 애들 보면 벌금 몇백 받거든요. 벌금 7, 800 받으면 걔들은 몇천 후원을 받아요.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처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얘들은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망법 개정은 민사와 관련된 것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도 아니면 한 5배 정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받아야 한 2억 정도 받을 텐데 유튜버들은 1억 받으면 죽죠. 근데 예를 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러다 당한다. 어떤 법이든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의 문제지. 예를 들면 윤석열 때는 망법 개정이 안 됐는데 윤석열이 제가 정보통신망법상 윤석열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법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허위 조작 정보죠. 예를 들면 소년 이재명이 감옥 갔다 왔다. 뭐 집단 강간에 연루돼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벌금 700 받습니다. 그것도 선거 때.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가지고 없는 사실이 새롭게 창작이 돼서 사실처럼 선거가 치러지고 끝났잖아요. 저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도 미약하다. 이번에 망법 개정안은 그런 것들을 특히 극우 세력들을 단죄하기 위한 민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 기자님도 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건 사실 언론개혁 얘기인데 필요하고요. 그 자꾸 이게 징벌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용어에 그 혼돈을 하는 건데 징벌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징벌 한번 때려 맞으면 마감이다 기업이. 근데 한국은 지금 해봐야 5배
최대 20배. 진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20배여서 그것도 규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20배는 거의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한 3배에서 5배 안 해봐야 10배 이하에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통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언론사가 많이 물어낼 때 어느 정도 물어내느냐 재판 가서 5천만 원 정말 많이 언론사가 때려맞아요. 여기에 곱하기 3 뭐 해봐야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근데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처음에 이렇게 개혁한다고 할 때 거창하게 요거는 그렇게 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만 만들고 사실 그 효용 그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한데요. 마지막으로 처벌을 하자면 그런 어떤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거에 더해서 앞에 얘기했지만 언론개혁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이제 제주도의 언론인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출하는 광고비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그 개혁에 또 우분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도 한번 예, 제주도가 집행하는 예산도 꽤 있을 텐데 예, 같이 좀 많이 괴로우시죠, 그 출입 기자들 때문에. 지역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태백시청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태백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며칠을 갔는데 브리핑을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딱 그게 2013년도예요. 딱 브리핑이 끝나니까 거기 태백시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처음 보는 제가 있으니까 누구 이렇게 2014년 JTBC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봉투를 받고 다 같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이게 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2013년인데 그러니까 이 지자체 사람들은 기자들 때문에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지역 예 잠깐 마이크 방송 때문에 마이크를 입니다.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도 4.3에 관련 되게 좋은 그 정책과 그런 해결법을 많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사님이 행정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본인의 성과, 그 도정의 성과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도민으로서 궁금한데 네,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네. 한 말씀만 이제 답변. 미래 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4.3하고 이제 그 이제를 맺은 건 어쨌든 대학생이 돼서 4.3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당시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청원운동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서를 써서 앞에 계신 양조희 사장님께 글 좀 받아라고 이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장과 인연을 맺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 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도민연대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했고 그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세상 관련된 일은 내려놨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사안특별법 전부 개정을 2차례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20대 국회 때 한 차례 추진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이제 실패했던 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 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당시 불법 재판으로 형무소에 가셨던 분들의 무죄 판결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한 60%, 65%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에서는 이게 빨리 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유해 발굴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대전연구소에 수감됐다가 이제 골령골로 끌려가서 희생되신 희생자의 유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이 갱도 이름이 제가 갑자기 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됐던 유해 중에 또 한 분의 유해가 신원 확인이 돼서 이제 조만간 모셔오게 되는데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저희들이 발굴 작업 그리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분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주에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제 끝으로 이명수 기자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한 2시간 했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수강료 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값어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지금 질문하려는 거 우리 두 기자님 다야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즐거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육지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 북콘서트도 책을 쓰면 하기도 했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주도는 내려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불러주신 적도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이제 하는 행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끝에 마무리를 이제 지사님 한라산 갑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온 김에 한라산 등반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제주도는 다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때 형중 용사가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 다 끊겨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도 직접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샤오미로 셀카도 찍고 하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제 자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그렇게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도 뭐 가고 하지만 제일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인데 가끔가다 바가지 논란 해소시켰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육지 것들도 편하게 제주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지난해 제일 힘들었을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 2월 한 달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완전 휘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선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제주 관광이. 일상이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관광이 느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6월부터는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23%까지 전년 동기 대비.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전국민 여행지원금이라던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1인 15명이 한꺼번에 제주에 방문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관광협회에서 1인당 3만 원씩 드려요. 지역 인당. 네, 인당. 네. 그래서 15,000원 처음 오시면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